안녕하세요. 헝그리 스포츠입니다. 오늘은 23년도에 출제된 스포츠 윤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평을 한번 해보면 문제 수준은 조금 올라간 모습을 보입니다. 기존에는 단순하게 어떤 지식 수준의 문제가 많이 나왔다면 올해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어떤 이해를 요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긴 했으나 다행히도 이 정답들은 딱딱 떨어지게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문제는 좀 어려웠지만 정답을 좀 많이 맞추면서 카페에서 좀 보면은 80점 이상 맞으신 고득점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80점 이상을 맞으면 평균 6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에서 다른 과목에서 조금 점수가 낮아도 이렇게 한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맞아주면 그만큼 이제 세이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포츠 윤리 과목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하는 과목이긴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천천히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스포츠맨십의 행위가 아닌 것은 쉽게 출제된 문제였습니다. 이런 거는 다 맞추고 가셔야겠죠. 스포츠맨십이란 뭐냐면 스포츠맨,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라면 가져야 될 그런 태도나 마음가짐을 의미를 합니다. 보기에서 봤을 때 패자에게 승리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것은 스포츠맨십과 다소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결과는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스포츠 윤리는 이 자체는 체육 철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그래서 체육 철학 자체는 양은 많지만 이 스포츠 윤리에서 윤리학 부분은 양이 비교적 적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이 스포츠 윤리 고유의 문제가 한 8문제 정도만 출제가 됩니다. 양이 적다 보니까. 자, 이런 건 뭐가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스포츠맨십 또는 어떤 정의에 관련돼서 규칙도 있고요, 반칙도 있고요. 어떤 스포츠 상황에서 일어나는 차별이나 어떤 용어 구분, 아곤과 아레테 이런 문제가 한 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만 잘 맞고 가도 충분히 60점 이상은 맞을 수도 있고 나머지 한 8문제는 일반 윤리의 개념과 좀 섞어서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잘 맞추면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맨십도 이렇게 쉽게 나올 때도 있고 조금 이제 구분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뒤에 이제 구분해서 나오는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거기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보기에서 스포츠에 관한 결과론적 윤리관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고른 것은 자, 윤리관 문제가 나왔네요. 자, 스포츠 윤리에서는 체육 철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어떤 존재론,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 또는 인식론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가치론이 출제가 됩니다. 가치론.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가? 좀 세부적으로 보자면 스포츠에서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인가?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결과론적 윤리 체계. 그 행위의 결과가 옳다면, 좋다면 그것은 옳은 행동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결과론적 윤리 체계고요. 쉽게 설명을 하면. 자, 의무론적 윤리 체계는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요.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옳은 행동 자체를 한다는 것이 그 좋은 것이다라고 옳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의무론적 윤리 체계가 되겠습니다. 대표 이론으로는 결과론적 윤리 체계는 공리주의, 이제 벤담과 밀이 강조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의무론적 윤리 체계는 칸트가 얘기한 본주의주의, 그 정언 명령 또는 도덕적 선의지, 도덕적 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자, 요렇게 비교를 항상 하셔야 되고요. 요 두 가지. 자, 요거는 조금 결이 다른 거예요. 덕론적 윤리 체계. 요거는 그 행위 자체를 딱 나누는 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가. 그 행위자가 스스로 유독하다고 그냥 이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했다면 그것은 옳은 행동이다, 옳은 것이다 라고 본 게 덕론적 윤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 자, 경기에서 지더라도 경기 규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지더라도 결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옳은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의무론적 윤리 체계가 되겠고 지금 결과론적 윤리 체계를 찾는 거니까 개인의 최우수 선수 수상보다 팀의 우승이 더 중요하다. 팀이 우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입니다. 개인이 어떤 페어플레이를 잘하고 어떤 기술적으로 잘해도 팀이 우승, 즉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론적 윤리관에 해당하고 운동선수는 훈련 과정보다 벌써 좀 나올 것 같죠.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결과론적 윤리관이 되겠습니다.
리을도 보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페어플레이를 중시한다. 승리를 위한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페어플레이를 그 옳은 행동 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의무론에 가깝고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렇게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 요거는 따로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인종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스포츠 윤리에서는 요 인종차별도 자주 나오고요. 성차별 문제나 장애차별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문제씩 나오니까 잘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요거는 비교적 읽으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어요. 한번 보면 자, 경기 실적 향상을 위해 우수한 외국 선수를 귀화시키기도 한다. 요거는 이제 인종차별이라는 좀 거리가 멀죠. 주로 이거는 이제 프로스포츠의 상업화, 상업주의와 좀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개인의 운동기량은 인종 정체로 일반화시켜 편견과 차별이 심화되기도 한다. 요거는 이제 인종차별의 한 예가 되겠고요. 스포츠 미디어는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재생산하기도 하죠. 이것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일부 관중들은 노골적으로 특정 인종을 비하하는 모욕행위를 표출하기도 한다. 이것도 그 사례가 되겠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종차별 관련해서 주요 사례들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파르트 헤이트, 남아공에서 일어난 그런 인종차별 정책 중 하나였고요. 자, 블랙파워 살루트, 이것도 중요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도 한번 보시고 어렵진 않게 나와요. 어렵진 않게 나오니까 잘 맞추고 가셔야겠습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 스포츠 윤리 이론 중에 덕 윤리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 문제 나왔네요. 보통 요렇게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요거 따로 이제 문제가 잘 나오게 됩니다. 자, 덕론적 윤리 체계, 덕 윤리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행위자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결과나 아니면 본질 요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자가 어떠한 도덕성과 인성을 가지고 어떠한 판단을 했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요것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본다는 거예요. 덕론적 윤리 체계는. 그래서 보기를 하나씩 보시면 스포츠 상황에서의 행위의 정당성보다 개인의 인성을 강조한다.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은 의무론이죠. 근데 이것보다는 인성을 강조한다라고 했으면 덕윤리의 특징이 맞겠습니다. 자, 비윤리적 행위는 궁극적으로 스포츠인의 올바르지 못한 품성에서 그런 인간 내면에서 비롯된다. 맞고요. 어떠한 행위를 하는 선수가 되어야 하는가 보다 무엇이 올바른 행위인가를 판단하는데 더 주목한다. 요게 이제 덕론이라면 요거는 의무론에 가깝죠. 요거는 이제 의무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었고요. 스포츠인의 미덕을 드러내는 행동은 옳은 것이다. 악덕을 드러내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요거는 이제 덕론의 윤리체계에 아주 적합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보기에서 스포츠 윤리의 역할로 적절한 것으로만 고른 것은 자, 스포츠 윤리의 어떤 역할, 개념, 목적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는데 비교적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주로 많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스포츠 상황에서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원리를 탐구한다. 이거 맞겠죠? 스포츠 현상을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이거는 스포츠 윤리가 아니라 체육사가 되겠습니다. 체육사. 스포츠 현상의 미학적 탐구, 요거는 스포츠 윤리와는 거리가 좀 멀고요. 윤리적 원리와 도덕적 덕목에 기초하여 스포츠인에게 요구되는 행위를 탐구한다. 맞는 답이 되겠죠. 정답은 기억과 리을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천천히 읽어보고 합리적으로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번. 보기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자, 보기 이제 보면 칸트가 나오네요. 칸트 나오면 무조건 의무론적 윤리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질주의, 본질이 중요하다. 그 도덕 규칙을 따르는 그 본질적인 행위가 중요하다. 칸트가 강조한 것, 정언명령, 변하지 않는 어떠한 그런 행위의 기준을 의미를 하고요. 도덕적 의무,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보기 한번 보시면 칸트에게 도덕성의 기준은 이것이다. 칸트에 의하면 페어플레이를 해도 이것이 없었다면 도덕적이라 볼 수가 없다. 그런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덕 규칙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이것은 도덕적인 선수가 갖추어야 할 내적인 태도이다. 그리고 도덕적 행위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여기서 정답은 도덕적 선의지, 선의지가 답이었습니다. 자, 행복이나 실천 이런 건 이제 다른 학자들이 얘기한 거고요. 가언 명령은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 있는 규칙을 얘기를 해요. 어떤 조건이 되면 그 어떤 행위를 한다. 이런 것들이 가언 명령이라면 칸트는 요것보다는 정언 명령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도덕 규칙. 요것 정언 명령이라고 하는데 요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 윤리랑 스포츠랑 조금 섞어서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그 일반 윤리에서 강조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론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보기에서 스포츠 선수의 유전자 도핑, 유전자를 도핑하는 것, 이것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것도 이제, 이론서에는 다 있는 내용인데, 굳이 이론서를 알지 않아도 문제만 봐도 풀 수 있었던 쉬운 문제이긴 합니다. 한번 보면. 자, 1번. 기억. 선수의 신체를 실험 대상화하여 기계나 물질로 어떤 도구로 보는 거죠. 도구로 이해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전자 도핑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유전자 조작 인간과 자연적 인간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면 안 되고 생명체로서의 어떤 본질, 존엄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 선수를 우생학적 개량의 대상 그러니까 유전자 도핑은 어떤 세포 수준에서의 변형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우월한 생물, 어떤 그런 개량의 대상으로 만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이제 맞는 답이었고요. 자, 도핑 관련해서도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도핑 관련해서는 한번 어렵게 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도핑의 종류에서 요 세 가지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정의의 유형은 정의 문제가 나왔네요. 자, 정의도 스포츠 윤리 고유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매년 거의 출제가 되고요. 자, 정의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가, 옳은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이 세 가지가 출제가 돼요. 분배적 정의, 평균적 정의, 절차적 정의. 한번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자, 먼저 이제 분배적 정의는 뭐냐면, 달라야 될 때는 다르게 해야 정의롭다,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여기 체조 선수가 있어요. 체조 선수가 이렇게 달려가서 이렇게 발판을 밟습니다. 발판을 밟고, 도마라고 할까요? 도마를 이렇게 뛰어넘어서 착지를 이렇게 합니다. 이때 A 선수라고 하는 사람은 높은 난이도의 기술을 선보였고 B라고 하는 사람은 낮은 난이도의 기술을 선보였어요. 이때 선수에게 다른 점수를 부여를 해야겠죠. 높은 난이도를 선보인 사람에게는 높은 점수를,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어야 옳은 것이 되겠죠. 이럴 때 이제 분배적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분배적 정의. 자, 평균적 정의는 볼게요. 같아야 하는 것은 같게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띠틀 상황에서 A랑 B랑 이제 이 시도를 할 때 뭐 띠틀의 요 발판의 파워나 이 도마의 높이는 이런 것들이 같아야 되겠죠. 다르면 공정한 경기가 안 될 겁니다. 이럴 때 이제 평균적 정의라고 불러주고요. 자, 절차적 정의는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스포츠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공정함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최대한 모두가 합의를 해서 비교적 더 공정하게, 비교적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이제 절차적 정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A가 먼저 하고 B가 그 다음에 하면은 B는 A 선수의 기술의 성공 여부나 기술의 난도 정도를 보고 자신의 기술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이제 B가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뭐 이럴 때는 뭐 기술 난이도를 미리 라운드별로 설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절차적 정의를 지켜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이제 절차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론 강의에서 한번 보시고 본문 내용 한번 볼게요. 운동선수의 신체는 훈련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농구와 배구 선수의 키는 타고난 우연성에 해당된다. 농구 선수와 배구 선수는 키가 이제 크면 유리하죠. 그때 이제 유리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자, 일반적으로 스포츠 경기에서의 이러한 불평등, 유리하게 태어난 사람은 이것의 정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포츠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평균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농구 선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아요. 이때 뭐 이 딱 키 평균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뭐 키높이 신발을 신겨준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의 키를 낮춰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을 맞추지 않죠. 그냥 이 상태에서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도 이 사람의 키에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한 거고 이 사람도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굳이 평균을 맞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균적 정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연적 정의는 좀 만들어낸 말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절차적 정의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분배적 정의도 조금 거리가 멀다. 여기서 정답은 4번 평균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보기에서 A 선수의 판단 근거가 되는 윤리이론의 난점. 자, 윤리이론 벌써 세 문제나 나왔네요. 올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난점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난점은 뭐냐면 그 이론, 그 윤리 체계를 따라갔을 때 초래되는,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의미를 합니다. 자, 윤리 체계 세 문제 나왔네요. 벌써. 대개 보면은 이 결과론적 윤리체계랑 의무론적 윤리체계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상반되기 때문에 그 동론은 따로 나오기도 하고 간혹 이렇게 같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어렵긴 한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농구 경기 4쿼터 종료 3분 전 감독에게 의도적 파울을 지시받은 A 선수는, 자, 일부러 파울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네요. 농구에서는 파울을 많이 하면 상대방에게 자유투를 주고 공격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럴 때 자유투가 약한 선수한테 일부러 공격을 해서 파울을 하기도 해요. 그걸 파울 작전이라고 하는데, 자, A 선수는 의도적 파울이 팀 승리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이걸 하면 이길 수는 있지만 상대 선수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자칫 부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공격하면은 위협이 되고 다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안 했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요거는 어떤 윤리 이론에 가깝냐면 의무론적 윤리 이론에 좀 가까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아래 내용만 봤을 때는 일부 덕론적 윤리 체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위에 이제 결과 요 부분을 강조를 했으니까 일단은 의무론으로 놓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 요거는 의무론적 윤리체계의 난점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그린벨트로 묶인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겠죠.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떤 도덕 규칙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개발을 했을 때, 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이런 규칙 때문에 요거를 가져오지 못하게 됩니다. 사회 전체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요거는 이제 의무론의 난점이 되겠고요. 2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직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직관과 충돌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요거는 결과론적 윤리 체계와 가깝네요. 다수의 행복을 위해 비상식적인 판단을 가능한다. 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 사회적인 가치 때문에 이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 요거는 결과론에 가깝습니다. 3번도 한번 볼게요. 행위의 결과를 즉각 산출하기 어려울 경우에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를 모를 때, 즉각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모를 때 명료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결과론의 난점이 되겠습니다. 4번, 도덕을 수단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것을 어떤 그 목적적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도덕 개념들과 양립하기 어렵다. 이것도 이제 결과론에 가깝네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뭐 이렇게 덕론적 윤리체계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기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자, 예진. 스포츠에는 규칙으로 통제된 이것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복싱과 태권도와 같은 투기 종목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지만 그 속에서 힘의 우열이 가려지는 것이지, 따라서 스포츠 내에서 폭력은 용인된 폭력과 그렇지 않은 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스포츠 내에는 어떤 용인된 폭력과 그렇지 않은 폭력으로 구분된다라고 합니다. 승현이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니, 내 생각은 달라. 그렇지 않다라고 하네요. 스포츠 내에서의 폭력은 일상생활에서의 폭력과 본질적으로 동일해. 그래서 이것은 존재할 수 없어. 여기서 정답은 합법적 폭력, 요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만들어낸 말 같고요. 자, 합법적 폭력은 뭐냐면 스포츠 규칙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폭력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게 복싱과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되게 이제 투기 종목은 이런 것들이 많이 됩니다. 제가 작년 강의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스미스의 스포츠 폭력 유형에서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왠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그냥 가볍게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보기에서 국제수영연맹이 기술 도핑을 금지한 이유는, 이것도 이제 어려워 보이지만 비교적 쉬운 문제였어요. 한번 읽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 자, 2008년에 수영 종목에서는 신기록이 쏟아져 나왔다. 왜 그럴까?
소위 최첨단 수영복이라고 불리는 LGR 레이서라고 하는 것들이 착용한 선수들이 신기록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럼 요게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이 같은 수영복은 하나의 기술 도핑으로 간주한 국제수영연맹은 뭔가 이거는 도핑의 수준이다.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도핑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도핑이란 성적 향상의 목적으로 한 약물 사용 또는 특수한 이학적 처치 어떤 것들을 의미한다. 특수한 어떤 과학적 처치를 의미를 한다는 거죠. 2010년부터는 최첨단 수영복의 착용을 금지하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보았을 때 정답은 공정성 추구겠죠. 요렇게 요거를 용인을 해버리면 요거를 착용할 수 없는 이 가난한 나라의 선수들은 이 공정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럴 때 이제 공정성 추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읽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보기에서 나타난 현준과 수연의 공정시합에 관한 관점. 공정시합에 관한 관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거의 매년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되게 이제 형식주의가 무엇인지, 비형식주의가 무엇인지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 그런 규칙의 원리나 또는 구성규칙과 규제규칙 이렇게 나누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현준, 승부조작은 경쟁적 스포츠의 본래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이지만 경기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윤리적으로 문제 없는 것은 아닌가. 승부조작은 어떤 그 본질, 가치를 훼손시키지만 윤리적으로 문제 없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수연, 나는 경기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말은 맞다 하더라도 스포츠의 역사적, 사회적 보편성과 정당성 속에서 형성되고 공유된 에토스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스포츠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승부 조작은 추구에서도 용인되어서도 안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현주는 경기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공식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면 승부 조작 자체는 윤리적으로 문제 없다. 이건 이제 형식주의에 가까운 말이고요. 형식주의. 수연은 그 이외에도 정해진 규칙 이외에도 어떤 역사적 사회적 그 태도나 관습도 규칙에 포함된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비형식주의가 되겠네요. 조금 이제 예시가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아래 보시면 형식주의와 비형식주의를 찾으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 형식주의, 비형식주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요거 중요하니까요. 잘 보시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자주 나오는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주 나오는 것에 비해 난이도가 있으니까 꼭 잘 이해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보기의 기억과 니은과 관련된 맹자의 사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이제 일반 윤리의 어떤 사상가나 이론 나오고요. 이렇게 스포츠와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제 맹자가 얘기한 4단 7정론에서 네 가지 단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요거 이제 꼭 나오니까 문제 알고 계셔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보기를 읽고 어떤 것에 속하는 것인지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보시면 농구 경기에서 자신과 부딪혀서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상대 선수를 걱정해주는 마음, 남을 이제 걱정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측은지심이죠. 측은지심 체크해 주시고, 배구 경기에서 자신의 손에 맞은 터치아웃된 공을 심판이 보지 못해서 득점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수호지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요거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지만 보기로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에 공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4번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이제 읽으면 풀 수 있었던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장애인의 접근 가능한 장소의 확보 중요하고요.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의 안정적 지원도 중요합니다. 비장애인, 일반인과의 통합수업보다는 분리수업을 지향한다고 돼 있는데 아니고요. 분리수업보다는 통합수업을 오히려 지향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틀린 답. 자, 네 번째, 일회성 체험이 아닌 지속적인 클럽 활동을 보장해야 된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내용들은 쉬우니까 잘 보고 가시고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 가지를 이제 금지를 하는데 제한과 배제, 분리 거부 이렇게 있다. 이것도 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알고 가셔야 되겠고요. 다음 문제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스포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 지속 가능한 발전 자체는 처음 나왔는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뭐냐면 개체와 사회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그 발전을 의미를 합니다. 보기 보시면 새로운 스포츠 시설의 개발 금지, 이거는 좀 거리가 멀죠. 아예 개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하더라도 어떤 다른 요소를 다 고려를 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한다. 나머지 내용도 다 맞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세 가지 필수 계율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로 나오기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나오고 다른 거 하나 내서, 자, 보시면 지속 가능한 발전, 그 발전 개발을 할 때 꼭 필요한가를 봐야 된다. 그 필요성.
자연의 역사도 중시를 해야 된다. 역사성, 그 다양성을 보존해야 된다. 다양성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발전을 해야 된다. 요거 꼭 알고 가시고요. 문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6번. 그림은 스포츠 윤리 규범의 구조이다.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요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알려줄 테니 공부해라고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를 구분을 먼저 하자면, 자, 페어플레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포츠에 참여할 때 기본적으로 규칙을 준수하는 거야. 규칙을 준수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거. 요게 이제 페어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하고 기본적으로 경쟁자에 대한 배려가 깔려 있어야겠죠. 요게 이제 페어플레이다.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은 스포츠맨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거 기본적으로 스포츠인이라면 지켜야 될 어떤 그런 태도까지 포함하는 거야.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이제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태도. 요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야, 스포츠의 정신적 가치이다. 인간의 보편적인 미덕이다. 보편적인 것 나오면 스포츠맨십에 가깝습니다. 기억은 스포츠맨십. 벌써 이제 보기가 두 개가 있네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요 두 개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니은 동등한 경쟁 조건에서 정정당당하게 규칙을 지키는 것은 페어플레이가 되겠습니다. 페어플레이. 자, 행위의 규정이자 시합의 조건이다. 이런 거 이제 규칙 준수가 되겠고요. 정답은 2번. 자, 이렇게 딱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자,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정책 관련해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이렇게 법 내용으로 나온 건 처음이네요. 굉장히 조금 지엽적으로 나왔고, 요거 이제 맞추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찍어서 맞추셨을 것 같은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국무총리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대통령령이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잘 찍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읽어주세요. 요거는 한번 읽어주시고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8번. 보기에서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출전 금지를 판단한 이유는, 23년도 문제가 거의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실제 예시, 어려운 예시를 가져오고, 이 답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이렇게 되게 출제가 됐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의족 스프린터 이 사람은 비장애인 육상 경기에 참가하였으나 의족의 탄성이 이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출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탄성이 너무 유리했다라는 거죠. 요거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요거의 기술적으로 불공정하다. 여기서 이제 인종적 불공정은 찾아볼 수 없고요. 성적 불공정이나 계급적 불공정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것도 쉽게 맞추셨을 것 같아요. 3번 답이었습니다. 19번. 자, 19번.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의 원인이 아닌 것은, 성차별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23년도 스포츠 윤리가 쉬운 문제가 좀 많았고요. 어려운 문제도, 문제는 어려웠는데 정답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되게 이제 고득점을 맞아서 평균을 많이 채우셨던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은 성차별의 원인,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사회적으로 성역할이 고착화된 것도 원인이 되겠고, 차이를 차별로 정당화하는 논리, 다른 것을 차별로, 이것도 맞겠고, 신체 구조와 운동 능력에 대한 편견, 이런 것도 맞겠습니다. 여성성을 해치는 스포츠에 여성 참가를 옹호한다. 이거는 좀 억지로 만든 보기 문항 같죠? 글자 수만 봐도 좀 억지로 만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정답은 4번. 이거는 좀 거리가 멉니다. 자, 성차별 내용은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고요. 되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다 읽어보면 풀 수 있는데, 일단 이 생물학적 환원주의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조금 어렵게 나오면 어떠한 이렇게 쭉 지문을 주고, 이것이 성차별 원인 중에 어떤 것에 속하는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성역할의 고착화, 2번 신체 조건의 편견, 3번 여성성의 대립성, 4번 뭐 다른 거 해가지고 요거 보기를 여기에 맞춰놓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시도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스포츠에서의 심판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것도 이제 읽으면 풀 수 있었던 쉬운 문제였죠. 심판은 뭐 이런 원칙에 따라 전력이 약한 팀에게 유리한 판정을 할 수 있다. 유리한 판정을 하면 안 되죠. 심판은 정정당당, 명명백백히 판정을 해야 됩니다. 심판 관련해서도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것도 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3년도에 출제된 스포츠 윤리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수준은 어려워 보였으나 답은 쉽게 나왔던 문제, 그리고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다소 많아서 전체적으로 고득점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좀 부족한 점수를 여기서 많이 채우지 않았나. 자, 내년에도 이렇게 쉽게 나오면 좋겠는데 난이도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고유의 문제랑 쉬운 문제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 스포츠 윤리는 60점 이상 맞기가 굉장히 유리해요. 100점 맞기는 어렵지만 60점 맞기는 쉬운 과목이 스포츠 윤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하실 때 어렵다면 이 스포츠 윤리도 꼭 포함시켜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치고요. 추가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은 네이버 카페나 댓글로 통해서 질문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